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대표 최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뉴스, 경제 뉴스를 전해주실 텐데요. 경제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 이종태 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종태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또 뭐죠? 부탁드립니다. 장족의 발전이에요. 어머, 나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종태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안 같아요.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죠. 정말 절절하네요. 네.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할 때랑은 또 느낌이 네, 다르네요, 많이.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한 방 맞고 시작하는 기자. 디지털 미디어 팀장님이신 최혜석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런 태도 좋아요. 제가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람 이 소리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태도 좋아요. 참, 그래요.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다 맡아서 하는 우리 윤현선 온라인 에디터 마타하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경원 원내대표의 이상한 노동관. 이걸 첫 번째 뉴스로 골랐어요. 네, 저번 주, 그러니까 7월 4일날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번 제가 이날 화면으로는 안 보고 나중에 연설문만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이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행태가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 이런 말도 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날 연설에서 조금 저는 이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고서 약간 이건 뭐지 약간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약간 해보고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동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네. 노동자유계약제라는 말을 했어요. 노동자유계약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긴데 다 읽으면 좀 짜증날 것 같고 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에는 저물어 가고 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의 근로계약을 개인과 개인의 이 거래로 취급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근로기준법에 이게 최소한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기준, 정말 그야말로 기준인데, 그것마저도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참. 근데 이게 노동자유계약제,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되게 그럴싸한 단어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사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용 안에 보면은 신산업 등장, 그 다음에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요. 그러니까 노동 형태가 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의 산업 형태도 변하고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동관계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현실을 좀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관계법들이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참 의심스러워요. 헌법을 공부했고 이렇다. 다 잊으셨나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예를 나 들어서 진짜.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 이제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이유 들어가지고 이제 기업주들이 일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는데 당시에 사실 노동자들의 이 생활이 정말 최악이라는 거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아동노동 같은 경우.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노동 같은 경우 하루에 아이들이 15시간 이렇게 그렇죠.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아동노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당시 이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국가가 노동 조건을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한 거고 네. 헌법 32조만 해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가,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고 이에 어긋나면 그 고용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실 네. 이런 뜻인데 이 나경원 대표의 주장은 뭐 새로운 산업 환경이나 뭐 요즘 뭐 플랫폼 노동이니 이런 노동 형태의 변화 이런 등장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새로운 고용 형태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산업혁명 직후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그 조직된 노동하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네.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없는 그런 이제 미조직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직된 노동이라 하는 게 그렇게 그 비율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전혜영 기자가 많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는 사실 이제 이 얘기인 즉슨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노동이나 새로운 노동 형태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이 조직된 노동자들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줄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면서 일종의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가령 어떤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최저 노동 기준이 있는데 그거 말고 개인과 개인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사적인 계약 형태로 이거를 그냥 아까 뭐라 했죠? 노동자유 계약제라고 했나요? 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시 이게 힘의 역관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사용자랑 노동자랑 둘이 서로 힘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계약서 사인하고 악수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면서 이거는 새로운 산업을 얘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그 노동 관련한 기본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보호 자체, 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또 다른 문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연설문 중에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사실 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연설의 한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 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 노조가 아닌 책임 노조, 귀중 노조가 아닌 권익 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노사관계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균형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 불균형하다는 건 노조의 힘이 엄청 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성노조 이런 표현을 쓰고 네. 있네. 그런데 이제 보면 헌법에서는 이제 노동 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노동 3권을 그렇죠.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고 사실 이거는 어떤 기본 권리예요.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네. 자기 실력 행사를 할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건 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게 사회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로 허용하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인가? 제 의원 이름은 정확하진 않은데 이 관련된 그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금 이렇게 제출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이 계약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게 이렇게 용이한 상태면 그냥 일시에 파업한다 그러면 대체 근로 지금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옛날에 그 이렇게 파업하게 되면 필수 공익 사업장애로 옛날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파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 정말 파업하기 엄청 쉽지 않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헌법위에서 얘기하는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그거는 그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가령 국회에서 왜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 맞아요.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장애투쟁, 국회 중원 거부하고 일종의 자기들한테는 그게 파업인데, 그걸 만약에 대체의원을 대체야 글로. 그러니까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의원, 대체의원 파견을 허용하자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 투쟁이 가능할까요? 진짜 그렇게 묻고 싶네요, 자유한국당. 아니, 나 지금 그런 꽤 방식이라면? 있어. 강성 정당이 아닌 책임 정당으로, 귀족 정당이 아닌 권익 정당이 되도록. 정말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참. 야, 국회 개혁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 한 행동은 네. 생각도 못 하고. 이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 대체 국회의원 이런 거 하면. 네, 그러니까 조금 저도 찬성할래요. 뭐 그러니까.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게 법안이 제출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되고 나면, 아, 사회가 정말로 엄청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전체 사회의 이 발전에 도움이 될까? 아, 저는 사실 약간 처음에는 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약간 갸우뚱하다가 두 번째 그 근로기준법 말고 노동자유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정말로, 이 노사가 정말 동등하다고 보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노조가 훨씬 더 사보다 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노동간, 한 번은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생각하는 노동자의 상은 도대체 어느 기준이고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 우리 이 시사인사에서도 다뤘지만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대기업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예, 중소기업 같은 맞아요. 경우는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임금 그렇죠. 차이가 꽤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의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 이렇게 단결된 조직이 없으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그분들 임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참 이분들은 말은 참 번드르르한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그때 노조에 가입하라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 좀 약간 국회의원 보면서 여러 가지 대목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이런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정치 뉴스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경제 뉴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대립관계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 노사가 합의하고 협력할 때 훨씬 더 좋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어려워요. 뭐 그냥 그런 반문을 하긴 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무노동 무임금이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이런 거는 본인들한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먼저 실천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사고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나 진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 하실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대체의원 투입하자고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노조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이렇게 경제 어떤 생산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논문이 있나요? 그 연구 결과가 있나요?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겠죠. 그렇죠. 예, 사실 이 노동자유계약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고요. 뭐 누구도 강제노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자유계약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조건에 사실 하나. 노동조합이라는 또 일종의 제도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제1야당의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놀라시는 일이 참 많네요.
하여간 이 늘 국회 연설을 대표 연설을 하시고 나면 참 논란거리를 많이 만드셔서 그러니까요. 네. 네. 이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네, 연설인 것 같아요. 어쨌건 근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좀 묻고는 싶습니다. 아무튼 네. 국회의원들에게 문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 등원 거부할 때 대체의원 파견을 허용하면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는 이제 뉴스를 또 갖고 오셨어요. 아니 사실 이제 경제 네. 뉴스 관련해서는 한 주 동안 사실 이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게 워낙 그 이슈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네. 이 뉴스의 스토리는 그걸 뭐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는 뭐 반복되는 것 같고 한번 몇 가지 제가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뉴스를 약간 좀 그 배경 일종의 이 뉴스를 이해하는 배경 설명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으네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강제징용 소송을 들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 뭐 일본 언론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일본 정부가 지금 이때 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나섰을까? 그거의 한 이유로 그러니까 강제징용 소송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소송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강제징용 소송은 1997년에 신일 철주금이라는 일본 회사를 상대로 국내의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97년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들이 2005년에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내요. 네. 그래서 2008년에서 2009년 1심이나 2심에서는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2년에 대법원이 그 원고들이 진 걸로 했던 원고가 졌던 이 원심을 파기한 다음에 2013년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1심, 2심을 이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서울고법이 2013년에 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일철주금은 이제 불복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피해자 측 이 대리인단들이 이제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이제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일본 본사를 찾아가요. 근데 일본 본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대리인단이 올해 1월 달과 3월 달에 이 신일철주금의 한국에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그 합작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 한 9억 7,300만 원어치를 압류하고 또 다른 기업의 국내 자산, 그것도 주식인데 한 7억 6,500만 원? 이거를 3월 달에 압류를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일본 기업이 이걸 돈을 이제 배상을 할 기미가 없으니까 대리인단들이 지난 5월 달에 이 주식에 대해서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지금 착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구지법하고 울산지법에서 이 지금 재판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의 지금 이 무역 보복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어쨌든 쭉 이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어쨌든 이 매각 결정이 그때까지 지금 어쨌든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지금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한이 7월 18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무역보복의 이 7월 18일이 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7월 18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7월 18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짚어보니까 의미가 좀 새롭네요. 백색 국가라는 키워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본 정부에서는 무역 보복의 단계를 2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네. 하나는 아까 반도체 소재의 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서 그건 이미 시작했잖아요. 7월 네. 4일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8월부터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절차를 하겠다는 지금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색 국가가 뭐냐면 화이트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네. 일본 정부는 수출품 중에서 무기로 개발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 무역 관리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의 기초에서 안보상 우호국을 백색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종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일본이 지정한 백색 국가가 27개 국가예요. 그래서 유럽의 21개국,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미국, 캐나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총 27개국을 자기네 그 백색 국가라고 지정을 했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한국을 8월부터 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본 업체들이 만약에 그 해당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 안전 보장상의 우호 국가로 인정해서 백색 국가로 지정한 게 2004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한국을 백색 국가 지정해서 이제 제외하면 이게 일본에선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외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무역에서의 이런 일종의 보복 이런 거를 하는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지금 들고 있어요. 안보상의 이유하고 뭐 국가 신뢰, 그러니까 신뢰관계 얘기하고 안보상 이유를 들고 있고 지금은 뭐 갑자기 북한과의 얘기를 막 그렇게 좀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WTO에서 안보상 이유로 수출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 경우가 지금까지 한 건 딱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 러시아에서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제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WTO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이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014년에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맞아요. 그 후에 카자흐스탄 등으로 그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이 그 제품들의 군수무자가 포함됐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러시아 이 자국 영토 통과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보상 이유로 이게 어쨌든 적절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WTO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이미 걸리네요. 뭐 배 다 떠나고 나서 그 배는 적절한 배가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쨌든 피해대로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백색 국가 얘기가 백색 국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키워드로 백색 국가를 뽑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무역 보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내부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출에도 어쨌건 우리도 일본 제품을 많이 수입하려 해야 되는데 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그거를 글로벌 공급체인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의 중간재를 사다가 우리가 그거를 아니다.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어쨌든 이런 걸 사다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에 일본의 이런 소니 같은 회사에 공급을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소재를 넘기는 거를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예를 들어서 소니로 돌아갈 어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그렇죠. 제품들, 반도체라 이런 것들이 다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일본 소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그죠? 이런 미국 회사들도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도 이거를 수수방관하기에는 이게 장기화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실제로 한국이 그 반도체 시장에서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어떤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렇죠. 쇼크가 가해질 겁니다. 하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건 또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이 네. 경제 무역 보복 이거를 시작한 날이 7월 4일이었는데 네. 이때 일본의 그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이 됐어요.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7월 21일 날 있고요. 이 집권 자민당이 이 3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후보자나 관계자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이번 이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내놓았다. 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하려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많은데 아무튼 이 무역 보복,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자기네 참의원 선거에서 일종의 호재로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고 네. 있다. 뭐 그런 얘기에서 지금 참의원 선거를 키워드로 갖고 왔고요.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일단은. 아, 그리고 기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 할 수도 총리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 임기 제한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 3번 연임한 게 2021년 9월까지인데 4번 연임도 가능하다고. 야. 이런 게 진짜 장기주권이에요, 진짜. 굉장하네요. 자, 일본 언론도 또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지금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아사히,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그리고 아까 마이니치 신문 같이. 그러니까 산케이라고 산경신문. 네네, 거기가 산케이. 산케이가 산경신문이죠. 네. 거기는 약간 되게 극우적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산케이 한국지사장 구로다 이 양반 한번 저번에 무슨 어디 라디오 방송에 한국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엄청 하여간에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러던데 국내에서 예.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일본 언론이 지금 정부 조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그 사설 제목이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그래서 자유무역 원칙을 비트는 이번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쿄신문 같은 경우는 서로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에서 양국의 경제가 지금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떤 해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자유무역 원칙에 지금 반하는 조치다. 그리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 양국 경제에 대한 타격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우려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왜 그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을 주도하고 막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도 이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 양국의 미래 사회를 위한 건설적인 좀 바람으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 보수 언론이라는 키워드를 또 갖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한겨레 7월 6일자 사설을 보면 그 네. 사설 제목이 이래요. 일본 보복이 한국 정부 탓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서 예로 든 그 국내 신문의 입장이 여기서 예를 든 국내 신문의 입장을 제가 좀 약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조선일보가 4일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발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게 보수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217 사설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 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 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참나, 주 진짜. 52시간 근무제를 이걸 일본의 경제 보복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진짜 무슨 일제강점기에 피를 토하면서 썼던 아니, 사설. 조선일보는 52시간 근로제 이거 최근에도 논설 하나 논란이 됐었잖아요. 판사들의 워라밸 이러면서 판사들이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면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판결을 엉망으로 본다. 이런 글 하나 올라와가지고 엄청 공유되고 논란도 많았었어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한가봤네요, 다, 정말. 네. 그리고 일관된 태도. 한국경제 3일자 사설에서 한국을 이처럼 만만한 국가로 보는 일본의 몰상식과 무례를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어떻게 자초했다는 건지는 제가 사실 이 사설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좀 워딩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자제하도록 산케이나 했어요. 이런 데서는 이런 워딩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아니 예를 이게 들어서. 보수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 같다니까. 자, 문화일보의 2일자 사설입니다. 문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관련 판결 지연을 적폐로 몰아 처단한 일도 영향을 미쳤을 것. 문 대통령이 결자 해지의 각오로 아베 총리와談판에 나서야 한다. 겉으로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책임을, 이게 왜 지금 아까 왜 그 판결 지연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왜 사법농단에서 보면 아까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사법농단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례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그러니까 이 판결 문정부 들어서 대법원 관련 판결 지연을 적폐로 몰아 처단한 일도 이런 일본의 무역 보복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의 그 판결 지연 자체가 되게 옳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내? 우리도 화가 나는데. 진짜. 앞으로 이런 뉴스 좀 덜 갖고 와요. 잘 골라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 이거 그만 가져오세요, 사설. 네, 이게 아마 이 일본과 관련된 이 무역 보복 얘기는 아마 이종태 기자가 지금 이제 좀 길게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다시 네,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기대하겠습니다. 텐데 네.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뉴스들이 계속 쭉 나올 건데 요 키워드들로 한번 뉴스를 한번 지켜보시면 네. 나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맞습니다. 개의 키워드로 일본의 이 무역 보복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전용 교수 같은 경우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이 무역 보복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무역 보복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무역 협박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미 쟤네들이 액션을 했기 때문에 이 뭐라고 참 표현하기 애매해서 일단은 무역 보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참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라는 것이 많은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못된 일 같이 됐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참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땅한 그러게요. 단어를 찾기가 생각이 쉽지 않네요. 않네요. 무역 분쟁이로만 이렇게 되게 중립적인 어휘잖아요. 무역 분쟁. 그러면 우리와 저쪽이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을 사실 약간 가리는 따져보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일본의 생떼지. 무역 생떼? 그래. 무역 적절한 것 생떼지. 같네요. 그래. 이거 무슨 깽판 넣고서 이거 이렇게. 무역 깽판. 그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단어들이 훨씬 예. 이렇게 무슨 너무 점잖아요, 고상하게. 이런 표현. 그래. 이것들이 확 그냥 진짜. 사실 우리가 양국 간에 해결해야 될 불행한 과거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불행한 과거사를 놓고 미래사회의 발목을 잡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배상과 책임을 다한다면 그걸 갖고 또 물고 늘어진다면 그건 문제겠죠. 예.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생략된 채 자꾸 이렇게 그 때때면 되면 무엇인가를 자꾸 역사를 지울 하늘을 어떻게 손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베 신조 정권은 반드시 지금 살아계신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역 생떼를 부리는 일본 반성하세요. 네, 앞으로 우리 경제와 밀접한 정치 문제로 용어 해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접근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그 시도를 통해서 또
이종태 팀장님께서 요 무역 생태와 관련해서는 깽판과 관련해서는 또 심층 취재를 하신다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싸 경제편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마디 또 하셔야죠. 하시기 전에. 아베 신조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